자, 그럼 여러분들, 자, 전력 수송에서요. 그러면 발전소에서 전압과 전류를 보내겠죠? 발전소에서 전압과 전류를 보내는데, 이게 뭐야? 잠깐만요. 아, 깜짝이야. 급한 거 아니구나. 자, 그러면 송전선에는 전류가 흐르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다시 한 번만 좀 강조할게요. 이 부분만 잘 해결하면 여러분들이 안 틀리는 게 하나 있는데 그러려니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자, 지금부터 약간의 수식이 들어가요. 발전소예요. 발전소에서는요. 전기를 만들겠죠. 얼마의 전력을 만드냐면 P 생산 전력만큼은 전기를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송전선이 있을 때 좀 크게 그릴게요. 자, 여기서요. 보낼 때 전압과 전류를 만들어서 보낼 거예요. 전압 V가 얼마인지 모르겠고요. 전류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생산 전력은 자, 근데 첨자를 붙일게요. V1, I1이라고 할게요. 얼마에 보내게 되면 V1 곱하기 I1만큼의 전력을 공급하게 돼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바로 이건데요. 저항 R이라는 송전 저항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전류가 흐르면은요. 전류는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전선이 있으면 전자가 랄라랄라라 그러고 가겠죠? 그래서 요 면에 초당 몇 개의 전하가 지나가느냐가 전류예요. 그러면 발전소에서 만들어서 소비지까지 보낼 텐데 여기서 전류, 즉 초당 10개의 전류가 지나가면 계속 초당 10개의 전류가 계속 지나가서 소비지까지 들어와야 돼요. 이 시스템에서는 전선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면. 그럼 여기에는 흐르는 전류가 I1만큼의 전류가 흘러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 P 손실 전력은 어떻게 되느냐? V 저항에 걸리는 전압에 곱하기 I 저항에 흐르는 전류값을 곱해줘야 돼요. V 곱하기 I인 건 맞는데 항상 자기 거 곱해주세요. 발전소는 발전소에서 만든 전압 곱하기 발전소에서 보내는 전류를 곱하시는 거고요. 송전선에서 손실 전력은요. 송전선에서 사용하는 전압 곱하기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를 곱해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는 얘가 보낸 전류 그대로 지나가게 되니까 I1만큼의 전류는 지나가게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송전선에서 사용한 저항에서 사용한 전압은 자, 오메 법칙인 V는 IR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오메 법칙이에요.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 I1 곱하기 송전선의 저항 R을 곱한 만큼에 해당하는 만큼이 송전선에서 사용하는 전압이에요. 즉 V1만큼의 V1만큼의 전자가 에너지를 가지고 가면은 그 중에서 얘가 요만큼을 쓰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고 가정집으로 들어갈 때는 V1 프라임으로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일부를 송전선에서 뺏었어요. 그리고 소비지로 들어가다 보니까 전압이 V1보다는 작아져서 V1 프라임으로 쓸 거예요. 이걸 전압이 작아지는 걸 전압 강하라 그래요. 자, 그러면은 송전선에서 사용한 저항에서 사용한 전압은 이거니까 요 값을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니까 I1 곱하기 R에다가 I1을 곱하는 게 되니까 그래서 I1의 제곱에 R이라는 소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손실에서 사용한 전력은.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손실 전력은 I 제곱 곱하기 R이라고 써놓은 게 이래서 그래요. 여러분들. 조금 헷갈려요. 여기서부터. 이것만 잘 벗어나시면 됩니다. 결론은 이 전압 V1과 송전선에서 사용하는 저항에서 사용하는 전압은 다른 개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아버님의 월급이에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용돈을 뺏긴 거를 V 저항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엄마한테 들어가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빠의 월급이 여러분들 용돈은 아니잖아요. 나쁘지 않은 장사인데 그거? 그거 괜찮겠다. 야. 우리 아버님 월급이 내 용돈이면 뭐부터 할까요, 여러분들? 뭐 하지? 뭐가 제일 하고 싶죠? 그 나이 때는 남자들은 뭐가 제일 사고 싶어요? 사고 싶은 게 뭐가 있을까? 좋은 컴퓨터?
PC방을 넘는 PC방을 능가하는 PC? 아니 뭐가 좋지? 뭐가 사고 싶어? 뭐 사고 싶어요? 대우는? 별로? 여학생 뭐 사고 싶어요? 별로 사고 싶은 거 없어요? 별로 뭐 사고 싶은 거 없나? 나는 뭐 사지? 차를 바꿀까? 근데 차를 바꾸고 싶어도 차를 신청해도 1년이 넘게 걸리니까 뭐 살 수가 있나? 뭐 어쨌거나. 됐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송전선에서의 손실은 읽어볼게요. 송전 과정에서 송전선의 저항에 의해 열이 발생하여 전력의 일부가 손실된다. 일부가 손실되는 거예요. 전기 에너지의 일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되고요. 그래서 손실 전력의 크기는 전류,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저항값만큼 손실 전력이 생겨요. 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얘를 2배만 줄여줘도 제곱이니까 4배로 줄어드는 거죠. 손실 전력은. 얘를 10배만 줄여줘도요. 손실 전력은 100배로 줄어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보내주는 전력은 그대로 보내줘야 되니까 전류가 10배 작아지려면 전압이 몇 배 늘어나야 돼요? 10배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10V 곱하기 10분의 1 I가 되려면 이런 식으로 곱해줘야 똑같은 값이 나올 거니까. 자, 그래서 손실 전력을 줄이는 방법은 거기 2가지가 나왔죠. 얘를 줄여주는 방법, 전선의 저항을 줄여주는 방법인데 전선의 저항을 줄여주려면요. 전선의 길이를 짧게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가정집하고 발전소의 거리가 정해져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아니면 송전선을 더 굵은 걸 쓰면 되거든요. 근데 이걸 더 굵은 걸 쓸수록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들 이거 아끼겠다고 송전선에서 전선값이 더 들어가면 그게 더 손해잖아요. 아니면은 송전선 재질을 바꿔줘야 돼요. 현재는 구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거보다 저항이 더 작은 걸 쓰려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금, 은, 백금 아니면 텅스턴을 써야 되거든요. 참고로 얘네들의 공통점은요. 구리보다 겁나 비싸요. 그것도 괜찮지 않아요? 송전선이 금으로 되어 있다면? 오호, 공부할 거 뭐 있어? 송전선 자르러 가야지 그러면. 그치? 그게 훨씬 더 이득이네. 그치? 실제로 그래서요. 구리를 비싸요. 구리도 예전에는요. 구리를 누가 잘라갔어요. 그래서 왜? 비싸니까. 구리 여러분들 비싸요. 여러분들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가끔 구리 회사는요. 누가 도둑이 들어가서 구리를 훔쳐가요. 그거 돈 꽤 돼요. 여러분들 구리. 그래서 구리 비싸요. 그러면 저항값을 줄이는 거는 불가능. 더 이상은. 그러면 전류를 줄이는 방법? 그러려면 뭐만 하면 돼요? 전압만 높이면 전류가 줄어드니까 되죠. 가장 손쉬워요. 가장 손쉬우면서도 좀 위험한 발상이긴 하네요. 그래서 뭘 이용해야 돼요? 변압기라는 걸 이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전압을 높였다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위험하니까 전압을 낮추는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예요. 송전선의 개념에서는. 그럼 어떻게 돼요?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최대한 전압을 높게 그리고 도심으로 가면 갈수록 전압을 낮게 해서 가정집까지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자, 변압기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좋은 소식 하나 알려줄게요. 변압기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못 물어봐요. 변압기를 자세하게 물어보면 물투 과정이 돼버리거든요. 그것도 상호유도라는 걸 배워야 되는데 지금 현재 물투 과정에서도 상호유도를 제대로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절대로 어렵게는 안 물어볼 거고요. 좀 획일적으로 할게요. 변압기는요. 코일 2개로 되어 있어요. 보통 이쪽이 1차 코일, 여기는 2차 코일이라고 그러는데 1차 코일에 전압이 V1으로 들어가고 전류가 I1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2차 코일에선 전압이 높여질 수도 있고 낮춰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전압 V2, 새로운 전류를 I2라고 그럴게요. 자, 그런데 변압기는요. 전압을 높였다 낮췄다가 하는 장치지 에너지를 생성하는 장치는 아니에요. 발전기가 아닙니다. 얘는. 그리고 우리는 손실을 가정을 하나 할게요. 여기선 손실을 배우죠. 근데 변압기에서도 사실은 손실이 나기는 나요. 손실이 나요. 열이 나서. 그런데 그렇게까지 문제를 내면 너무 어렵죠.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발전기는 여러분들 나오는 문제는 무조건 에너지 손실은 없는 변압기예요. 그러면
들어갈 때 전력이 얼마죠? P1이 V1 곱하기 I1이면 그럼 여기서도 V2 곱하기 I2가 P2로 어때야 돼요? 같게끔 다시 들어온 전력만큼 나가줘야 돼요. 그러고요. 여기에 코일이 몇 번 감겨있는지 뭔데 뭐 100번, 200번, 1대2의 비율로 감겨있다. 그러면 들어오는 전압이 V로 들어오면 나가는 전압은 무조건 감긴 횟수를 따라가서 2V로 나갑니다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1대 100으로 되어 있으면 V로 들어가면 몇 볼트? 100볼트가 돼서 나가고 전류는 I로 들어가면 100분의 1 I로 줄어서 나가면 되겠죠. 둘의 고백값만 변하지 않게끔 맞춰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그래서 변압기는 무조건 코일에 감긴 횟수대로 뭐가 따라간다? 전압이 따라간다. 그러다 보니 전류는 반대가 돼요. 감긴 횟수의 역수비로 따라가요. 첫 번째 하나.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이거는요. 자,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인데 코일에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러면 자기장이 생겨요. 그럼 얘가 무슨 역할을 자석 같은 역할을 해줄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전기는요. 직류전기라는 게 있고 교류전기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건전지 플러스 마이너스 그게 안 바뀌어요. 이거를 직류전기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콘센트에 있는 전기는 두 개가 있는데 뭐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가 없죠. 그 이유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바뀌어요. 1초에 60번씩 바뀌고 있거든요. 50에서 60번이. 이런 거 우리는 교류전기라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직류전원의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럼 자기장은 만들어지는데 자기장의 크기가 안 바뀌어요. 그러면 2차 코일에서는 전자기 유도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전기가 변압이 안 돼요. 직류전원 장치는. 그러면 교류만 변압이 가능해요. 교류는 전류가 커졌다 작아졌다 반복하니까 자기장이 커졌다 작아졌다 반복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2차 코일에서도 전압과 전류가 정전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유도가 돼서 전기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결론, 교류만 변압이 가능하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쓰는 전기는 직류를 안 사용하고 뭘 사용하고 있다? 지금은 교류를 사용하고 있다. 왜? 최대한 전기를 값싸게 보내야 되니까. 여러분들 이 변압 장치가 없는 경우하고 있는 경우하고 차이가 얼마나 차이 나냐면요. 손실을 줄이냐 못 줄이냐가 발전소 한 개가 현재 만약에 감당해야 될 전기다. 근데 변압 과정을 못 거쳐서 손실을 줄일 수가 없다. 그러면은 똑같은 전기를 공급하려면 이러한 발전소 5개가 필요해요. 굉장히 많이 차이 나죠. 손실 전력이 어마어마해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국에 있는 전선에 다 전기장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겨울에 쓰는 전기장판 있죠. 그게 거기 전선에 전류가 흘러서 열이 나는 거거든요. 그만치 모든 전선에서는 다 열이 나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여러분들 확인하는 방법은 겨울에 우리 왜 히터 있죠. 전기 히터 한참 쓰다가요. 콘센트 한번 빼보세요. 아니면 전선 만져보면요. 뜨끈뜨끈해요. 그래서 이거는 하면 안 돼요. 알죠? 콘센트를 이렇게 꽂혀있는 콘센트를 빼요. 그 다음에 그 끝 2개, 전기 안 통하겠죠. 이제 그 끝 2개를요. 친구 다리에다 갖다 대봐요. 그럼 여러분들 그 친구 화상 입어요. 뜨거워서. 그 정도로 뜨거워요. 굉장히 뜨거워요. 여러분들. 그래서 전열기구, 전선이라든가 이런 건 함부로 만지지 마세요. 뜨거워요. 생각보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은 효율적인 전기 안전한 전력 수송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고전압 송전한다. 고전압으로 송전하면 뭘 줄여줄 수 있죠? 전류를 줄여줄 수 있죠.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게 이거예요. 고전압으로 보낸다. 첫 번째. 두 번째, 거미줄 같은 전력 수송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내가 들어오는 전기를, 내가 받는 전기를 전선 하나로 받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전선에서 조금씩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의 전선이 그물처럼 막 연결이 돼 있어서 한 곳의 전기를 전선 하나가 감당하는 게 아니라 여러 선이 복잡하게 들어가게끔. 그러면은 한 선의 전류가 과부하가 안 걸리기 때문에 열이 덜 나요. 이렇게 되면은. 자, 그다음에 거기 보시면 지능형 전력 마크 스마트 그리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요. 전기는요.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전기를 만약에 안 쓰잖아요. 그럼 버려야 돼요. 전기는. 저장이 안 돼요. 그럼 이쯤 되면 여러분들 생각은 하겠죠. 선생님 이렇게 충전 건전지 같은 데다가 아니면 배터리 충전기 아니면 저희 집에 남는 보조 배터리에다 다 충전하면 안 될까요? 돼요. 그런데
보조 배터리에다가 충전하는 비용이 더 들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기는 남으면요 그냥 버려요. 쓸 수가 없으니까. 그게 훨씬 저렴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발전소에서 전기를 적게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점이 있어요. 발전소에서 전기를 조금이라도 적게 만들잖아요. 소비지에서 원하는 전기보다 조금이라도 내려가는 그 순간 전력은 어디에 공급 더 이상 줄 수가 없죠. 그러면 전력이 차단돼요. 무조건. 그래서 블랙아웃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모든 전기가 끊어져 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그럼 안 되니까 발전소에서 항상 전기를 예비 전력만큼이 있어갖고 얼마 이상을 더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용돈을 받을 때 부모님한테 용돈이 쓰다가 갑자기 부족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예비 비용이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용돈의 한 10% 정도는 예비비로 이렇게 좀 충당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러면서 전력 수송 얘기를 예를 들면서 이런 걸 배웠는데 이렇더라. 먹힐까 그럼? 우리 아들이 이런 공부를 했어? 그러면서 좀 주시지 않을까요? 택도 없나? 자 어쨌거나 그래서 그러면 스마트 그리드는 뭐냐면요. 그러지 말고 모든 기기가 통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컴퓨터가 나 3초 후에 전력 차단할 예정이야 라고 발전소에다가 저기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컴퓨터 하나가 3초 후에 줄어드니까 3초 후에 그만큼에 해당하는 전기를 안 만들어야지 다운. 그 다음에 어떤 기기가 나 5초 후에 나 이제 전기 먹고 쓸 거야. 그리고 신호를 보내면은 발전소에서 5초 후에 그만큼 업 시켜서 전기를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스마트 그리드는 소비자하고 그러니까 수요자하고 발전소하고 통신을 이용해 가지고 적정한 에너지를 적당하게만 만들어서 쓰자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이거는 효율적인 전력 수송 방식이고요. 그 밑에 안전한 전력 수송은 전선의 지중화라고 되어 있는데 땅 속에다 매몰하자. 그래서 지상에다 꺼내지 말자. 위험하니까. 그 다음에 안전장치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뭐 안전장치 설치해서 뭐 잘 쓰자 이런 게 돼. 이건 안전한 거 얘기하는 거지. 이거는 효율하고는 아니에요. 이건 효율이 아니에요. 이건 안전성이에요. 가끔 두 개를 섞어서 뭐 그러니까 효율성에 관련된 설명 중, 뭐 다음 중, 뭐 이상한 거 찾으라는데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좀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은 전력 수송은 도대체 어떻게 전기가 만들어질까는 문제가 만들어지느냐? 여러분들 쉬운 거 먼저 한번 해볼게요. 288페이지로 가보세요. 쉬운 거. 쉬운 거 보시면요, 거기 12번, 13번 있거든요. 12번, 13번 그거 두 개만 저랑 같이 볼 거니까 문제만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지금 빠르게 그냥 12번, 13번 몇 페이지냐면요 288페이지 여러분들은 커피를 마셔도 잠이 오죠? 아이스티예요? 커피를 마셔도 잠이 잘 자. 아직은. 나도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커피를 마시면 밤에 잠을 못 잔대요. 그래갖고 저녁 한 5시 이후로 커피 마시면 그날 잠은 다 잤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아직까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놈의 커피는 마셔도 졸려. 그치? 그리고 제가 원래 커피를 뜨거운 것만 마셨거든요. 요즘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뜨거운 거 이제 안 마셔요, 요즘에. 뜨거운 거 마시면 속 쓰려서 못 마시겠어. 속이 너무 쓰려. 자, 12번, 13번 볼게요. 변압기인데요. 감긴수가 몇 대 몇이래요? 1차 거일과 2차 코일이 1대 10이래요. 그럼 전압이 들어오는 전압 대비 나가는 전압이 몇 배가 되면 되죠? 10배가 되면 되는 거죠. 그럼 1차 코일에 1, 10, 100, 1000, 공 3개짜리가 들어갔대요. 그러면은 2차 코일에는 10배니까 거기다 공 하나 더 붙여주면 되겠죠? 그럼 얼마예요? 4번인가요? 1, 10, 100, 1000, 만볼트가 되겠네요. 10배니까는. 자, 그럼 전류는요. 10A의 전류가 흘렀으면 10배 감소시켜주면 되는 거죠. 그럼 몇 암페어가 되면 되는 거죠? 1A가 되면 되겠죠. 간단해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9번도 한 번만 볼게요. 9번. 자, 송전 전압을 200V에서 400V로 높였대요. 그럼 여러분들 변압기의 감기는 수비가 몇 대면? 1대 2가 되면 되겠죠. 자, 그러면요. 전압이 2배로 높여졌으면 전류는 2배 감소했겠죠. 그럼 제곱으로 손실이 줄어드니까 4배 감소하면 되니까 손실은 몇 배? 4분의 1배가 되면 되겠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쯤 되니까 속으로 생각하겠죠. 아니, 전력 수송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왜 그러지? 근데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맘먹고 내면 어려워요, 여기. 여러분들 간단한 예로 289페이지, 자, 오늘의 메인 문제 289페이지에 3번 한번 풀어보실래요? 3번.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운 3번. 그거는 시간 좀 드릴게요. 같이 할 거니까. 이야. 지역이 없어서 심심하지. 어떡하냐? 갑자기 어디 갔대? 이런 씨. 누구랑? 친구 만나러 많이 한 거.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근데 제곱은 암소예요. 저기 봐. I 제곱이 R이니까. 아이가 전력. 네, I가 전류예요. 전류요? 네, 전류. 전류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력은 손실 전력은 I 제곱이 R이라고. 근데 어른 저항 정한값은 안 바뀌잖아. 안 바꿔요? 송전선이 바뀌었어? 그죠? 자, 그럼 볼게요. 자, 3번 같은 문제가 아주 어려운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좀 많이 힘들어라들 하죠. 이제 이런 것부터는. 아, 어깨 아프다. 아, 여러분들 좋은 소식. 원래 제가 수능 보는 그 주 있잖아요. 그 주에 어디를 갔었어야 돼갖고 토요일 날을 휴강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결론은 휴강 안 해도 되게 됐어요. 되게 씁쓸해야 된다. 그죠? 안 가도 되게 됐어요. 그래서 정상 수업할 것 같아요. 그리고 토요일 수능 끝난 다음부터는 조금 여유가 있겠죠, 제가? 과연 그럴까요? 바로 또 수업 찰 것 같긴 한데. 자, 그럼 볼게요. 어쨌거나 휴강 없어요. 휴강 없어요. 자, 3번. 자, 그림은 발전소에서 생성된 전력 P0를 자, 그럼 그림을 그리세요. 이게 모식도를 지금 그려놓고 하면 좀 편하거든요. 발전소에서 생성된 전기를 변전소 A에서 변전소 B로 송전한대요. 자, 변전소 A, 그 다음에 A하고 B 사이의 송전 전력, 송전선, 변전소 B 이렇게 보낸대요. 자, 그 다음에 A에서 변전소 B로 V0의 전압으로 송전한대요. 여기서 V0, 그 다음에 전력은 P0로 보낸대요. 그럼 여기서 전류를 모르니까 뭐라고 할까요? I1이라고 할게요. 이때 가는 전류를. 몰라요, 나도. 자, 그 다음에 이때 송전선에서 손실되는 전력이 P래요. 여기 저항 R이라고 그러면요. 여기서 P 손실이 발생했는데 이게 P고요. 얘는 I1의 제곱 곱하기 R만큼 손실이 나겠죠. 여기서는. 자, 그랬을 때 변전소 A에서 EP0의 전력을 V0로 보낸대요. 잠깐만. 전력이 몇 배가 되는 거죠? 2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전압은 어떻대요? 전압은 똑같대요. 그럼 전류를 몇 배로 늘려줘야 돼요? 2I1으로 2배로 늘려줘야 되겠죠. 그러면 P 프라임, 손실 프라임은 I1의 I의 제곱인데 2I1의 제곱 곱하기 R만큼 손실이 나겠죠. 얼마죠? 4I1의 제곱의 R인데 요게 아까 얼마라 그랬죠? 요게 P라며. 요게. 이거 치환하면 몇 P? 4P로 손실이 발생을 하겠죠. 요 정도? 요 정도가 여러분들 뭐 1등급 도전이라고 써있긴 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에너지 수송에서 푸는 한 중하 정도? 난이도 정도가 돼요, 요게. 어렵게 내면은 요거보다 많이 어려워지긴 할 건데, 이건 나중에 기출픽 제가 따로 뽑아 드릴게요. 그때 한번 풀어보시면 알 거고요. 그 다음에 시험 전에는 제가 복잡한 거 몇 개만 다시 풀릴게요. 그냥 그 정도만 하면 되게끔은 만들어 놓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에이, 뭐 하면 다 돼요. 헷갈리면 자꾸 해보세요. 나도 하는데 뭐 여러분들 못 하겠어요.
자, 넘어가 보죠. 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편안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 어렸을 때 보던 Y책, Y인가? 그 책을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왜 그 Y책은 그 많은 거 내용 중에 왜 꼭 두 권만 사라질까요? 그쵸? 있어. 둘 다 한 글자짜리 책이야. 쌍디귿으로 시작하는 책과 그 다음 시옷으로 시작하는 책. 그 두 개만 사라지더라고요. 그 애들이 그것만 잘 봐. 신기해. 나머지는 안 봐. 그쵸? 어렸을 때 그랬지. 자, 그 다음에요. 자, 태양 에너지의 생성과 전환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태양. 자, 태양은 에너지를 만듭니다. 지구에 들어오는 에너지의 대부분은 태양 에너지죠. 자, 그 다음에 태양은요, 대부분 수소하고 헬륨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래요. 자, 지금부터는요, 뭐라 그럴까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그렇대더라. 왜? 태양에 직접 가본 사람이 있어요? 태양에 가본 사람 손? 아마 가보면 손은 못 들걸요, 아마. 그쵸? 가서 수소하고 헬륨이 있는지 측정해 온 사람 손? 아마 가다가 오기는 힘들걸요, 아마. 그래서 직접적으로 재본 사람은 없고요. 스펙트럼 분석이라든가 이런저런 아니면 이론적인 설명을 해봤더니 그 정도는 돼야겠더라. 태양 중심부의 온도가 몇 도다? 자, 가서 측정해 본 사람 손? 역시 오지는 못할 거예요. 중심부까지 들어가 보지도 못할 거고요. 추정치예요, 추정치. 자, 일단 태양 대부분 수소하고요. 헬륨으로 되어 있대요. 많은 건 뭐죠? 수소가 더 많아요. 자, 태양의 중심부는 거기 보시면 뭐래요? 10,000, 100,000, 100,000, 10,000, 1,500만 켈빈인 초고온으로 수소와 헬륨이 원자핵과 전자로 분리된 플라즈마 상태로 존재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서 플라즈마가 뭔지 아시는 분 없죠? 자, 그럼 우리도요. 플라즈마 여러분들 많이 쓰이긴 하는데요. 그냥 원자 핵과 전자로 분리된 거 그냥 그 정도 플라즈마 형태로 존재한다. 거의 밑줄 그어놓고요. 그냥 그렇대더라 정도만 해둘까요? 왜냐하면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좀 중요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 다음 중 그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아니면 옳은 것은 해갖고 분명히 거기 뭐 수소와 헬륨이 원자 상태로 존재한다 이런 거 나올 거잖아. 그럼 또 땡 아니다 분리돼서 플라즈마 상태로 존재한다 이런 거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면 여기 뭐야 1,500만 켈빈이 되는데 거기 그러면 여기 숫자는 안 바꾸도 이런다. 태양의 중심부가 아니라 태양의 겉부분의 온도가 거기 보시면 1,500만 켈빈이 또 이런 식으로 나온다거나. 그치? 그래서 그냥 숫자만 좀 기억해 주세요. 시험 보기 전에만. 자, 태양 에너지의 생성. 자, 여러분들 이거는 화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고요. 수소 4개가요. 결합해서 뭐 하나 만든다? 헬륨 하나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요. 수소 원자 4개가 융합하여 헬륨 원자의 1개로 변하는 밑줄 그어볼까요? 수소핵 융합. 수소핵 융합. 수소가 핵 융합되어 헬륨이 만들어진다라고 해서 수소핵 융합이에요. 수소가 합쳐져서 헬륨이 된 거니까 수소핵 융합이에요. 여러분 제발 헬륨 핵융합 아니에요. 수소핵 융합이에요. 수소가 합쳐져서 헬륨이 된 거니까. 근데 이게 시험 문제에 써 있잖아. 헬륨 핵융합이라고? 그럼 또 되게 헷갈려요. 또 어디서 주워 들은 거 있었고 맨 앞에서 왜 그런 거 했었잖아. 우리 처음에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서 주기율성이 어떻고 뭐 해가지고 막 얘기 나온 것도 있었으니까 좀 헷갈려. 자, 그 다음에 이때 질량 감소. 이때 얘가 되면서 질량이 좀 줄어들어요. 질량 감소. 이 질량 감소한 만큼 뭐가 발생한다? 에너지가 발생한다. 뭐 책에는 이렇게 써 있을 거야. E는 mc 제곱 델타 m. 질량이 줄어든 만큼 곱하기 빛의 속도의 제곱을 곱한 만큼 에너지가 발생한다. E는 mc 제곱 해가지고 뭐 아인슈타인의 뭐 저쩌고 하면서 나오는 그런 개뼈뼈 같은 책에서 한번 몇 번 봤을 거예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됐고요. 태양 에너지의 전환과 순환해갖고 뭐 거기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거기 B 써 있는 거 한번 내용 한번만 쭉 읽어보실래요? 거기서 솔직히 처음 보는 내용 있으면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나 이거 이해 못하겠다.
여러분들 아마 내 생각인데 거기 써 있는 거 읽고 이해 안 가는 거 별로 없을 거예요. 탄소의 순환 뭐 배웠었죠. 대기 대순환 뭔지 알아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게 결국은 무슨 에너지원 때문이다? 태양 에너지 때문이다. 근데 태양 에너지는 태양이 난 에너지를 지구한테만 줘야지 그러는 거 아니잖아. 사방팔방 다 보내겠죠. 그 중에서 지구에 도달하는 에너지 일부 쓰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숫자로 뭐라고 써 있죠? 태양이 우주 공간으로 방출하는 전체 에너지 중에서 20억 분의 1 정도만 지구에 도달한다라고 되어 있죠. 뭐 그 정도 그냥 숫자 정도는 그냥 어느 정도 기억해 놓는 정도로 합시다. 그 다음에 그렇게 순환이 된대요. 뭐 별로 그렇게 어려운 내용 없어요 여기. 뭐 할만하죠. 아이 뭐 에너지 수송에 비하면 여기는 뭐 할만하지 뭐. 이렇게 보면 거의 저기한테 이런 얘기하기 좀 뭐하지만 문과 과목 같죠. 여기서부터는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됐고 그 옆에 보실래요? 태양 에너지의 전환과 이용, 태양 에너지가 생명체의 에너지원, 기상현상, 화석연료,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전기 제품의 활용이라고 써 있는데 그렇게 된대요. 자, 한번 읽어보실래요? 상식선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대규야 너 한솔 맞지? 또 학교들이 많아갖고 한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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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솔? 한솔. 자, 그 읽어봤을 때 전혀 지장 없죠? 그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넘어갈게요. 그럼 끝나요. 없어요. 내용이 끝났어요. 또 넘어가 볼게요. 자, 다시 296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기 쉬워요. 내용 자체가. 그래서 이 4단원은요. 내 문제 나올 만한 게 전기 파트 문제 아니면은요. 앞쪽에 지구과학 파트가 조금 있거든요. 그쪽이 아마 시험 보신 분들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긴 한데 그쪽만 좀 어렵고 나머지는 그렇게 어려울 거 없어요. 대신은 물리 파트만 본다며. 그냥 알아만 더 이 정도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물리 문제 풀어야 될 거고 다음 주부터는요. 여러분들 아마 저랑 여러분들 시험 범위가 다 달라가지고요. 시험 범위 다시 한번 조사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올 때는요. 부탁이 하나 있어요. 첫 번째, 시험에서 이미 봐서 시험에 안 나오는 것만 좀 확인 좀 해주시고요. 아직 시험 범위가 어딘지 모르겠으신 분들은 어디 볼 예정일 거다 정도까지만 좀 확인만 좀 해줄게요. 그래서 불필요한 문제는 각자 이제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누구는 어느 파트가 필요하면 자 필요한 사람만 보세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다른 거 문제 푸세요. 이렇게 하고 갈게요. 좀 구분해서 갈게요. 지금부터는. 자, 그 다음에 296페이지에 보시면은 미래를 위한 에너지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화석연료라고 되어 있는데 화석연료라면요. 거기 보시면 생명체의 유해가 땅속에 묻힌 후 오랫동안 압력을 받아 만들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한번 나머지를 읽어보면 되는데요. 석탄은요. 참고로 육지에 양치식물이라는 식물이 있거든요. 고생대 때. 그 식물들이 대규모로 땅에 매몰돼 갖고 만들어진 게 석탄이에요. 그리고 석유하고 천연가스가 같이 만들어지거든요. 석유하고 천연가스는요. 바닷속에 플랑크톤이랑 해양생물의 유해예요. 그 유해가 땅속에 묻혀서 액체화된 게 석유고요. 그때 같이 만들어진 기체가 천연가스예요. 여러분들이 쓰는 도시가스는 천연가스예요. 참고로. 그래서 거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화석연료 사용 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정신줄 제대로 박힌 사람이면 읽어보면 그거 할 만한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 딱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뭐 화석연료 뭐 어쩌고저쩌고 환경오염 어쩌고저쩌고 뭐 했자 뭐 이런 얘기 나오겠죠? 뭐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B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발전 방식 해갖고 핵발전, 거기 보시면 태양발전, 그 다음에 풍력발전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실래요? 298페이지에 보시면은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 방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그 다음에 해양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이고 조력 발전과 파력 발전, 그 다음에 수소 연료 전지, 뭐 이렇게 예시 좀 나오고 끝나요. 이렇게 하면 내용이 없어요. 여기가 되게 간단하죠. 여기는 심플해요, 여러분들. 근데 요거는 어차피 지금 얘기해봤자 까먹으니까 이거는 시험 때 필요하신 분들 위주로 얘기하는 게 낫겠죠. 왜냐하면 이게 그래요. 아까처럼 에너지 수송 같은 경우는 이해해 놓으면 이해를 해놓으면 편한 거고, 그 다음에 지식 같은 경우는 기억을 해놓는 게 편한 건데, 사실 뭐 저기 있는 내용 까먹는다고 해도 이번에 기말고사 끝나고 까먹는다고 해도 뭐 다음에 사는데 크게 지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때그때 잠깐 하고 시험 볼 때 잠깐 하고 그냥 까먹는 식으로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요렇게까지 하면은 여러분들 이게 내용이 4단원에서 절반 정도가 끝난 거예요. 이게 4단원의 절반 정도고, 앞에 부분 나와 있는 거는 뭐뭐 있냐면요, 이제 별거 없어요. 앞에 부분 나와 있는 거는 4단원 기준으로만 얘기할게요. 뭐 생태계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구 환경 변화와 인간 생활해 갖고 뭐 대기 대순환, 엘니뇨 라니냐, 그 다음에 뭐 그런 얘기 나왔었고, 에너지 전환과 효율적 이용, 에너지 전환과 효율적 이용은 뭐 열 효율 얘기 나오는 거, 그거 얘기 나오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오늘 얘기한 게 두 번째, 전기 에너지의 생산과 수송, 태양 에너지의 생산과 전환, 미래를 위한 에너지 해서 배우는데, 여기서 결국은 전기 에너지의 생산과 수송이 제일 까다롭네요, 여러분들. 나머지는요, 한번 읽어보시면서 문제를 풀어도 크게 지장은 없을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아마 뒤에 아마 내가 알기로는 대진고 빼고는 아마 뒤에가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그래서 대진고 빼고는 전부 다 한번 거기 읽어볼 것 좀 한번 읽어보고 문제만 푸는 걸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O2 책이거든요. O2 답지가 있죠, 지금들. 답지 있으니까 혹시 답지 없으신 분들은 옆에 한테 안녕, 나는 누구라 그래. 네 답지 좀 잠깐만 빌리면 안 될까? 그리고 잠깐 빌려보고 채점하면 되겠죠? 아니면은 뭐 정 안 되면 뭐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혜영이는 선물 따로 줄게요. 너는 전기 파트만 따로 주면 되잖아. 아니, 전기 파트 에너지 수송만 내가 기출픽을 다시 뽑아줄게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 한 거에서 일단 질문 있어요? 질문은 따로 없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조금 일찌감치 잠깐 쉬었다가, 지금부터 한 15분 쉬죠. 15분 잠깐 쉬었다가요. 대신 이따 9시부터는 문제 좀 열심히 푸는 거예요. 알았죠? 오늘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 없잖아요. 뭐 O2 정도는 여러분들 이 정도는 뭐 쉽잖아요, 이제.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